오디오북스 1980년 늦가을 강원도 깊은 산골 찬바람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그 아침 나는 42의 나이로 인생의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내 이름은 김진수.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욕망이 어떻게 두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가난은 내 이름보다 먼저 따라붙은 운명이었습니다.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김씨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난 나는 성실함 하나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나는 방 한 구석에서 곡식 자루를 세고 있었습니다. 올해 추수한 보리와 조, 그리고 겨울을 넘기기 위해 아껴둔 쌀 몇 돼. 손끝으로 만져지는 곡식의 질감이 거칠고 메말랐습니다. 마치 우리 가족의 현실처럼 말입니다. 여보, 아내 순애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막내를 품에 안고 잠들어 있던 참이었는데 아이의 배고픈 울음소리에 잠이 깬 모양이었습니다. 또 우는구나. 내가 중얼거리자 순애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집안 언제까지 흙먼지에 파묻혀 살아야 해? 그 말이 가을 찬바람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순애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25에 시집와서 벌써 17년. 그녀는 한 번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옆방에서는 병약한 아버지의 기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방 전부터 이 땅을 일궈온 아버지는 이제 일어서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품삯 일을 나가셨지만 벌어오는 돈으로는 약값도 부족했습니다. 나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웃집 영철이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똑같이 가난했던 그 집에서 이제는 기와지붕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에 고기 반찬이 올라간다는 소문이 사실인 고양이였습니다. 진수야, 일찍 일어났구나?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0이 넘은 어머니의 등은 새우동처럼 굽어 있었고 손은 겨울나무 가지처럼 거칠었습니다. 어머니, 또 품삯일 나가시나요? 안 나가면 오늘 저녁은 뭘 먹니? 네가 농사만 지어서야 언제 이 가난을 벗어나겠니?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논과 밭을 오가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굴먹고 풍년이 들어도 빚만 늘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마을 장터에 나갔습니다. 장터 한복판에는 커다란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정기적으로 펼쳐놓는 것으로 마을 사람들의 채무 현황이 적힌 장부였습니다. 내 시선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박영철, 채권 전액 상환. 그 옆에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영철이가 빚을 다 갚았네? 그것도 이자까지 다 쳐서 말이야. 요즘 장사가 잘 된다더니 정말인 모양이지?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나보다 늦게 장사를 시작한 영철이가 어느새 번듯한 상단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우리만 가난의 굴레에 묶여 있어야 하는가? 나는 영철이보다 덜 성실했던가? 덜 노력했던가? 장터를 나섰는데 갑자기 북서풍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춥고 긴 겨울이.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나는 홀로 마당에 나섰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지만 그 별빛조차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뒤편 언덕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그곳에서 우리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기운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그 불빛이 내 인생을 바꿀 첫 번째 신호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이지 않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작은 산골 마을에서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지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을 때 나는 인생을 바꿀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선택이 얼마나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지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3월 어느 아침, 집 뒤편 창고에서 곡식 자료들을 점검하고 있던 나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올해 심을 씨앗을 사려면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은 저장해둔 곡식 일부를 파는 것뿐이었습니다. 진수야, 뭘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니?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창고로 들어오셨습니다. 몸은 많이 약해지셨지만 여전히 예리한 눈빛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씨앗 살 돈이 부족해서요. 곡식 몇 자루를 내다 팔까 합니다. 어디서 팔 생각이냐? 산 너머 원주 장터에서요. 거기서 파는 게 값을 더 잘 받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진수야, 그건 위험한 일이다. 허가 없이 마을 밖으로 곡식을 가져가면 관에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씨앗도 살 수 없어요. 올해도 작년처럼 흉년이 들면 우린 정말 굶어 죽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너 그러다 잡히면... 아버지, 가만히 있으면 우린 굶어 죽습니다. 나는 결국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작은 곡식자루 2개를 짊어졌습니다. 그것이 내가 내린 첫 번째 운명적 선택이었습니다. 원주로 향하는 산길은 험했습니다. 좁은 오솔길을 따라 1시간가량 걸어야 했는데 곡식자루를 진 채로 걷기에는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넘어서자 저 멀리 원주 시내가 보였습니다. 우리 마을보다 훨씬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마차가 넘어졌네! 앞을 보니 상인들이 탄 마차가 바퀴가 빠져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마부와 상인 2명이 마차를 일으키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쉽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곡식을 팔러 가야 하는데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도 없었습니다. 저기 도와드릴게요. 나는 곡식자루를 길가에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마차는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4사람이 힘을 합치니 어렵지 않게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자네 덕분에 큰 낭패를 면했다. 마차 안에서 내린 상인이 내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비단 옷을 입고 있었는데 여느 상인과는 다른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네의 이름이 뭔가? 김진수라고 합니다. 김진수. 그는 내 이름을 되뇌이며 유심히 나를 바라봤습니다. 성실한 사람이로군. 어디 가는 길인가? 나는 곡식을 팔러 간다는 말을 하려다가 주저했습니다. 괜히 문제가 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원주에 볼 일이 있어서요. 상인이 내가 짊어진 자루를 흘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인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혹시 곡식을 파는 좋은 곳을 아시나요? 나는 결국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어차피 들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를 따라와봐. 좋은 곳을 소개해주지. 상인단을 깔아 원주시장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나를 한 곡물상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친구가 가져온 곡식을 좀 봐주게.
곡물상 주인이 내 곡식을 살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품질이 좋군요. 시세보다 좀 더 쳐드릴게요. 나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손에 쥐어진 동전들의 무게가 희망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것까지야 없네. 대신 하나 부탁이 있는데. 상인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곡물 운반 일에 관심이 있나? 우리 상단에서 일손이 부족해서 말이야. 보수는 넉넉히 주겠네. 그 순간 내 인생의 톱니바퀴가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었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것이 전혀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동전이 걸음걸음마다 째랑거렸고 그 소리가 희망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수야, 어서 와라. 어떻게 됐니? 집에 들어서자 순애가 초조한 표정으로 나를 맞았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동전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만큼 받았어. 순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어떻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도 생겼을지 모르겠어. 나는 상인단과의 만남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순애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너무 위험한 일 아닐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큰 상당부 일을 한다는 게. 위험하지 않아. 그냥 곡물 운반하는 일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아. 하지만 순애의 걱정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달빛 아래서 누군가 우리 집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려 했지만 이미 그 사람은 사라진 후였습니다. 다만 마당 한쪽에 이상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누구의 것도 아닌 발자국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철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진수야, 요즘 자주 마을을 비우는군. 무슨 일이라도? 그냥 이런저런 일로 볼 일이 있어서. 혹시 장사를 시작한 건 아니지? 영철의 목소리에는 예사롭지 않은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품삯일 좀 구해보고 있어. 그렇다면 다행이고, 진수야, 우리 오래된 친구 아니냐. 무슨 일이든 조심해서 해라. 이 마을에서는 눈에 띄면 안 돼. 영철은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영철의 경고가 단순한 우정어린 조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이미 내 모든 행동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실들이 얽혀 있었고 내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상인단으로부터 전갈이 왔습니다. 나에겐 구원의 소식이었지만 이것이 파멸의 씨앗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상인단의 심부름꾼이 우리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내게 쪽지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주인께서 내일 아침 일찍 원주 큰 길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원주까지 가는 길이 멀었기 때문에 일찍 출발해야 했습니다.
원주 큰 길에 도착하니 이미 상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 그 상인 외에도 몇 명이 더 있었는데 모두 범상치 않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김진수 씨, 잘 오셨네요. 상인단의 우두머리가 나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저희 상단에서 공무원반 일을 맡아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불렀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매월 정기적으로 강원도 각 지역의 곡물을 서울과 부산으로 운반하는 일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합법적인 거래입니다. 관호증도 다 있고요. 그는 내게 문서 뭉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관청의 도장에 찍힌 허가증들이었습니다. 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한 달에 쌀 5가마니 값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실히 일하시면 추가 보상도 있고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쌀 5가마니면 우리 가족이 석 달은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정말 그만큼 주시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비밀을 지켜주셔야 해요.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냥 품삯 일을 한다고만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마세요. 왜 그래야 하나요? 사업이라는 게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우리도 곤란하고 김진수 씨에게도 좋지 않을 겁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지만 이런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죠. 상인은 내게 선불로 동전 몇 잎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계약금입니다. 성실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에 쥐어진 동전들이 따뜻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희망의 온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 가족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들어서자 또다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영철이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둡게 보였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순애가 기대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됐어! 정식으로 일자리를 얻었어! 나는 상인단과의 계약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비밀 유지 조건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제 우리도... 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응, 이제 애들 배고픈 소리 안 들어도 돼.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풍족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비록 특별한 반찬은 없었지만 희망이라는 최고의 양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영철의 집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뭔가 꾸미고 있어. 영철이 아내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두면 안 돼. 진수 씨는 워낙 성실한 사람이잖아. 성실한 게 문제가 아니야. 이 마을에서 장사로 성공할 수 있는 건 나뿐이어야 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마을은 좁아. 2마리 호랑이가 함께 살 수는 없어. 말수는 남편의 이상한 변화에 불안을 느꼈습니다. 당신, 진수 씨한테 왜 그러세요? 우리도 잘 살게 됐으니까 그냥 닥쳐! 영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김진수 하나 때문에 다 망칠 순 없어! 영철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질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첫 번째 일을 시작했습니다. 상인단이 지정한 장소에 가니 이미 곡식이 가득 실린 수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진수 씨, 이 수레를 춘천까지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젊은 상인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춘천까지요? 꽤 먼 거리인데? 걱정 마세요. 중간에 쉬어갈 곳들도 다 정해져 있고 도착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겁니다. 나는 수레를 끌고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험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춘천까지 가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도착하니 약속된 곳에서 다른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건은 잘 받았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약속된 보수를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언제 일이 있나요?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나는 그들의 당부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을에서는 내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하는 눈들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입구에서 영철을 만났습니다. 진수야, 어디 갔다 오니? 아, 영철아, 그냥 품삯일하러 다녀왔어. 품삯일 치고는 꽤 오래 나갔구나. 어디서 일했어? 영철의 질문이 계속되자 나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런저런 곳에서 뭐 그리 중요한 일도 아니야. 진수야, 우리 오래된 친구 아니냐. 서로 솔직하게 지내자. 무슨 말이야? 나는 항상 솔직하게 살아왔는데. 그래? 그럼 다행이고. 영철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건 후 자리를 떴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집에 들어서자 순애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잘 됐어. 보수도 생각보다 많이 받았고. 나는 받은 돈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많이 주네요. 이 정도면 겨울 준비도 넉넉히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정말 우리도 살만해질 것 같아.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철의 집에서는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진수 생각뿐이었습니다. 김진수, 너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품삯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어. 영철은 일어나 창문으로 진수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집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일궈놓은 자리를 뺏길 순 없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 영철은 책상으로 가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진수의 일거수일투를 기록한 일지였습니다. 3월 15일 진수 새벽에 집을 나가 저녁 늦게 돌아옴. 평소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3월 22일 또다시 하루 종일 외출. 돌아올 때 표정이 밝았음. 분명히 좋은 일이 있었을 것. 3월 29일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패턴. 분명히 정식 일자리를 얻은 것 같음. 영철은 펜을 꽉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때 영철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질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놓을지를, 그리고 그 자신도 그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질투라는 감정은 칼날과 같아서 남을 베는 동시에 자신도 베어버리는 법입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나는 상인단의 일을 꾸준히 해나갔고 우리 가족의 생활은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짙고 어두웠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나는 상인단의 정식 일원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운반 일꾼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까지 맡게 된 것입니다. 그날도 나는 원주 큰 장터에서 상인단의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부를 펼쳐놓고 이번 달의 거래 실적을 정리하고 있는데 상인단 우두머리가 다가왔습니다. 김진수 씨, 수고가 많네요. 덕분에 이번 달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강원도 쪽 거래가 잘 되고 있어요. 김진수 씨가 그 지역 사정을 잘 아시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는 장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신규 거래 계약 성사, 김진수.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이제 김진수 씨도 우리 상단의 정식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더 큰 일들을 맡아주셔야겠어요. 나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마침내 성공의 문턱에 서게 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난한 농민 김진수가 아니었습니다. 상인 김진수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니 이상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찢어진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주워 읽어보았습니다. 네가 훔친 건 곡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회다. 손글씨로 쓰인 글자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협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왜 거기 서 있어요? 순애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나는 재빨리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냐, 그냥. 하지만 순애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뭔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여보,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무슨 일이 있겠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순애에게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대문 앞에 떨어져 있었어. 순애가 종이를 읽어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이거 영철이 사람들 집 같아요. 영철이? 요즘 영철이가 이상해요. 우리 집을 자꾸 기웃거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여보 얘기를 계속해요. 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영철이 나를 견제하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서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우리 집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실루엣이 나치근했습니다. 영철이야? 나는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마당에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땅에는 분명히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붉은 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계절에 붉은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꽃잎을 주워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들어와서 나는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밤에 문을 꼭 잠그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나가지 마. 여보, 무슨 일이에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아. 그날 밤부터 우리 집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은 나에게 돈과 지위를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적들도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영철의 집에서는 은밀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김진수를 무너뜨릴 방법이 있다는 거요? 영철 맞은편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그는 어딘가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어야 하죠. 얼마나 들으면 되죠? 돈이 아닙니다. 다른 걸 원해요. 다른 것? 김진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누구와 거래하는지 모든 것을 알려주세요. 영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질투의 불길이 이성을 삼켜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확실히 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김진수는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그 남자는 음산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준비해두세요. 영철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손을 잡은 상대가 단순한 협력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거래가 그 자신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복수는 언제나 양날의 검입니다. 남을 찌르려다 자신도 다치게 되는 법입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영철의 질투는 마침내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질투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한때 이웃이었던 두 남자 사이에 그 칼날이 서서히 박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평소처럼 상인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니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가까이 가보니 마을 이장과 몇몇 유지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영철이 서 있었습니다.
진수 씨 오셨네요. 이장이 나를 보더니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그게 영철이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해서. 영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상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수야, 솔직히 말해보자. 너 요즘 어떤 일을 하고 있어? 무슨 말이야? 너도 알잖아. 품상일 하고 있다고. 품상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영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부자가 됐겠냐? 분명 불법이 있다. 영철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황했습니다. 영철아, 무슨 소리야? 나는 정당하게 일해서 번 돈이야. 정당하게? 그럼 증명해봐. 누구와 일하고 어떤 거래를 하는지 모든 걸 공개해봐.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인단과의 비밀 유지 약속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못하잖아. 분명히 숨기는 게 있어. 영철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린 듯이 외쳤습니다. 소란을 듣고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나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들을 받으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장님, 저는 정말 정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장의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상인단과의 거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날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요? 순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마주했습니다. 영철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궁지에 몰아누웠어.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순애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상인단과의 약속 때문에 구체적인 걸 말할 순 없고 그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잠깐, 영수증들이 있어. 나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상인단에서 받은 납품 영수증들을 꺼냈습니다. 이것들이면 내가 정당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수증들을 하나씩 살펴보는데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한 장의 영수증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뭐야? 그 영수증에는 박영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금액의 곡물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순애가 다가와 영수증을 보았습니다. 이게 영철이 이름 있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다른 영수증들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철이가 이미 몇 달 전부터 우리 상인단과 비밀리에 거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중개한 거래에서 상당 부분의 이익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영철이 왜 나의 일거수일족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왜 나를 의심하고 있었는지. 여보, 이걸로 영철이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이걸로 끝낼 수 있어.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영철은 한때 나의 친구였습니다. 같은 가난에서 자란 동지였습니다. 이제 그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 영철과 함께 저 별들을 보며 꿈을 이야기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진수야, 우리도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못할 게 뭐 있어. 그때의 영철은 순수했습니다. 지금의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뒤에 순애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옛날 생각이 나서 영철이와 어릴 때 같이 놀던 기억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이제는 적이 됐어. 순애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이 싸움 피 흘리지 않고 끝낼 수 없을까요? 이미 늦었어, 순애야. 영철이가 먼저 시작했어. 이젠 나도 끝까지 가봐야 해. 그날 밤 나는 내일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영철의 위선을 마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영철도
이미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영철 앞에는 며칠 전 만났던 그 검은 옷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죠? 걱정 마세요. 김진수는 내일 오후면 이 마을에서 영영 쫓겨낼 겁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남자는 음산하게 웃으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이게 필요할지도 모르죠. 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칼까지 써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서는 김진수가 순순히 물러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영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을 믿겠어요. 두 남자의 운명이 마침내 충돌 지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진실을 무기로, 다른 한 명은 칼날을 무기로. 내일이 되면 이 모든 것이 결판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누구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는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양날의 검입니다. 한쪽을 구원하면 다른 쪽을 파멸시키죠. 가을 장터가 붉게 물들던 그 저녁,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상인단에서 받은 모든 영수증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온 것입니다. 장터에 도착하니 이미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을 비롯해 유지들, 그리고 구경꾼들까지. 영철도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모두들 모였으니 시작해보자. 이장이 중간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제 영철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진수 씨가 해명을 하겠다고 했네요.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영수증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것들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증거입니다. 영수증을 하나씩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정식 허가를 받은 상인단과 합법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관청에 도장이 찍힌 이 영수증들이 그 증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철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수증들을 보다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나는 영철의 이름이 적힌 영수증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박영철. 바로 여기 서 있는 영철이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놀라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철이가 나를 의심하고 비난하면서 사실은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야, 그건... 영철이 황급히 반박하려 했지만 나는 계속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영수증들을 보면 영철이가 제가 중개한 거래에서 상당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철이가 저를 그렇게 견제한 이수입니다.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영철아, 그건 오해야. 오해? 그럼 이 영수증들은 뭐죠? 나는 영수증을 영철에게 내밀었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된 거래 내역이 이렇게 많은데도 오해라고 하실 건가요?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철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영철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봐요! 할 말이 없잖아요. 나는 승리감에 취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철이가 진짜 도둑입니다. 저를 도둑이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가 상인단 자금을 빼돌린 거예요. 그 순간 영철이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네가 뭔데 날 망가뜨려? 영철이 내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게 내 몫이야. 나도 영철을 밀어냈습니다. 우리는 장터 한복판에서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수십 년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그만해! 그만두래! 이장이 소리쳤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땅바닥에서 뒹굴며 치고받았습니다. 어릴 때 친구였던 두 남자가 이제는 서로를 파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그만해. 마을의 젊은이들이 달려와 우리를 떼어놓았습니다. 우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영철의 입꼬리에서 피가 흘렀고 내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충분하다. 이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해 보이네. 이 영수증들을 관아에 가져가서 정식으로 조사받도록 하겠네. 그날 저녁 영수증들은 관아에 제출되었습니다. 관리가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본 후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로 보면 박영철에게 민형사상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영철은 수치심에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관아에서 나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진수 씨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네요. 악인이 벌을 받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사람들의 찬사가 쏟아졌지만 나는 이상하게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공허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순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맞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고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의 상처는 금세 나을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철이는 어떻게 됐어요? 관에서 조사받을 예정이야. 아마 벌금을 내야 할 거야.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이제 시작인 걸까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철의 집에서는 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영철아, 왜 이렇게 됐을까?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를 적으로 만든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승리의 쾌감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바람을 타고 멀리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철의 집 쪽에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마 영철의 가족들이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승리는 생각보다 쓴맛이 난다는 것을, 그리고 이기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알았습니다. 복수가 가져다 주는 것은 만족이 아니라 공허함이라는 것을. 영철을 무너뜨렸지만 나 자신도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의 순수한 우정과 그리고 선량했던 마음 한 조각을.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승리는 늘 대가를 요구합니다. 나는 원하던 것을 얻었지만 잃어버린 것들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은 영철이 사라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영철의 집에서 연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아침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을 텐데 불안한 마음으로 영철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영철아! 영철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창문으로도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란을 듣고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젯밤에 영철이네 집에서 짐 싸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일찍 누군가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영철이 가족과 함께 밤중에 집을 떠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장이 와서 문을 열어봤습니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사람들의 흔적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 앞으로 온 편지였습니다. 손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진수야, 이 편지를 읽는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마을을 떠났을 것이다. 네 말이 맞다. 나는 비겁했고 질투심에 눈이 멀어 있었다. 하지만 너도 완전히 옳지는 않았어. 성공의 진짜 무게를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우정을 배신한 것은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잘 살아라. 엔링 영철. 편지를 읽는 동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영철의 마지막 말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영철의 집은 완전히 폐가가 되었습니다. 문풍지가 바람에 날리고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나를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진수 씨 덕분에 악인이 벌받았어요. 정말 시원하게 해주셨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영철이도 불쌍해요. 가족들까지 모두 떠나게 만들다니. 진수 씨가 좀 심하게 한 것 같아요. 존경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바라볼 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할머니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진수야, 너가 옳은 일을 했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워진다. 왜 그러세요, 할머니? 영철이도 나름대로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것 아니겠니?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지. 할머니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순애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앉아봐요. 무슨 일이야? 오늘 시장에서 들은 예인데 사람들이 우리를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영철이네 일 때문에 우리가 너무 냉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영철이가 먼저 시작한 일이야. 그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순애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영철의 잘못을 폭로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 가족을 파괴해버린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마당에 나가 영철의 빈 집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 집은 마치 유령의 집 같았습니다. 영철아, 정말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걸까?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영철과 함께 들판에서 뛰놀던 시절,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던 시절. 진수야, 우리 커서 정말 부자가 되면 뭐 할까? 우리 부모님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마을에 학교도 지어주자. 좋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때 우리는 순수했습니다. 성공해서 함께 좋은 일을 하자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성공은 우리를 친구가 아닌 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뒤에서 순애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감기 들어요. 들어가요. 순애야. 네? 내가 잘못한 걸까? 순애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여보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좀 더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 영철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영철이 탔을지도 모를 그 기차 소리였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상인단 우두머리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김진수 씨, 박영철 건은 잘 처리하셨네요. 네. 덕분에 우리도 손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맡겨드리고 싶은데. 그는 내게 서울 진출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더 큰 사업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김진수 씨 정도의 능력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망설였습니다. 더 큰 성공을 향한 길이 열린 것이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순애에게 서울 진출 제안을 말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여보가 결정하세요. 저는 여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됩니다.
하지만 서울에 가면 이 마을과는 완전히 인연이 끊어지는 거야.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마을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순애의 말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서 우리는 더 이상 편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최종 결심을 내렸습니다. 서울로 가기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영철에게 편지를 써야 했습니다. 영철아, 너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한다. 나도 너만큼이나 잘못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성공의 무게, 내가 말한 그것을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자. 그때는 더 나은 모습으로. 진수. 편지를 쓰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승리한 자의 외로움을, 성공의 진짜 대가를. 영철을 무너뜨렸지만 나 자신도 무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순수했던 마음, 친구에 대한 믿음, 그리고 고향에서의 평온함을. 이것이 성공이 요구하는 진짜 대가였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끝이 있고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1981년 봄, 나는 가족과 함께 서울행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바람과 흙, 그리고 칼말 사이에서 살아온 강원도의 세월을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을 찾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산들을 보며 나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가난했지만 평화로웠던 시절, 영철과의 우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파괴한 욕망의 불길. 여보, 후회되세요? 옆에 앉은 순애가 물었습니다. 글쎄, 후회라기보다는... 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후회라고 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아쉬워요. 다르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죠. 순애의 따뜻한 위로가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몇 시간 후 드디어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안은 우리 마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서울이에요? 막내 아들이 신기한 듯 둘러봤습니다. 응, 이제 우리가 살 곳이야. 상인단에서 미리 구해준 집으로 향했습니다. 명동 근처의 작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상점으로, 2층은 주거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순애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원도 시골집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였습니다. 응, 이제 우리도 서울 사람이야. 몇 개월이 지나자 우리의 김진수 상회는 꽤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쌓은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곡물과 건어물 장사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사장님, 이 쌀 품질이 정말 좋네요. 강원도에서 직접 가져온 거서로 그래요.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손님들과 대화하면서도 나는 가끔 영철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된 거예요? 나는 젓가락 든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부자, 글쎄다. 예전보다는 나아졌지. 그럼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네요? 아이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말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1층 상점에서 혼자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때 문틈으로 편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강원도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설마 영철이? 손이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영철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이장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진수야,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마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다만 요즘 새로운 사업가가 하나 나타났다. 이름은 박철민이라고 하는데 영철이의 아들이다. 영철이가 떠난 후 혼자 남은 아이인데 요즘 작은 장사를 시작했다. 보니까 아버지를 많이 닮았더라. 야심도 있고 머리도 좋은 것 같다.
네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끔은 고향 생각도 해라. 2장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철의 아들, 박철민. 문득 철민이가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영철과 함께 우리 집에 놀러 오던 그 아이. 아버지를 닮아 똑똑하고 당찬 아이였습니다. 진서 아저씨, 저도 커서 아버지처럼 장사꾼이 될 거예요. 그때 철민이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나는 편지를 접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철의 아들이 장사를 시작했다. 그것은 새로운 순환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1982년 가을, 우리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명동의 큰 빌딩으로 사무실이 이전했고 직원들도 여러 명 고용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분기 매출이 작년 대비 200% 증가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맙시다. 더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만들어야 해요.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진수 상해입니다. 진수 형님이십니까?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박철민입니다. 영철이 아들이에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철민이? 정말 너야? 네, 형님. 오랜만입니다. 철민의 목소리는 어른스러워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내 연락처를? 이장님께 물어봤어요. 형님께 할 말이 있어서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 직접 만나서 하고 싶습니다.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요. 시간 괜찮으시면.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영철의 아들을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 언제 올 예정이니? 다음 주말에 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나는 명동의 한 카페에서 철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영철의 아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기대되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영철을 닮은 얼굴이었지만 더 담단해 보였습니다. 형님! 철민이 나에게 다가와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철민아, 정말 많이 컸구나.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 잘 지내셨죠? 덕분에. 너는 어떻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작은 장사를 시작했어요. 철민의 눈빛에는 아버지와 같은 야심이 보였습니다. 무슨 장사를? 곡물 유통업이요. 형님이 하시는 것과 비슷하죠? 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철민아, 혹시 나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니? 철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있었어요. 아버지가 떠나신 후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럴만하지.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아버지도 잘못이 있었고 형님도 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걸. 철민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다. 하지만 형님께 하나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 철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와 경쟁해주세요. 경쟁? 정정당당한 사업 경쟁 말이에요.
아버지와 형님의 일을 반복하지 않는 깨끗한 경쟁을요. 나는 철민의 말에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너가 정말 원하는 건가? 네, 저는 아버지보다 나은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형님 같은 분과 경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철민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아버지의 질투와는 다른 순수한 도전 의식이었습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서로를 존중하는 경쟁이어야 해. 네 아버지와 내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 약속합니다. 철민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철과의 악연을 끊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철민은 정말로 뛰어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면서도 상생하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철민 씨, 이번 계약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님께서 먼저 하세요. 저는 다른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마워. 대신 다음번에는 네가 먼저 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면서 사업을 해나갔습니다. 영철과의 관계에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애와 함께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여보, 철민이와 함께 일하니까 어떤 기분이에요? 좋아. 마치 영철이와 화해한 기분이야. 영철 소식은 아직도 없으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는 더 나은 모습으로. 이야기는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1986년 겨울, 나는 서울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철민이가 보낸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님, 이번에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같이 해보시겠어요? 철민의 제안을 보며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의 영철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도시를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난 몇 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영철과의 갈등, 성공과 그 대가,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진수 씨, 이장입니다. 고향 이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진수 씨, 영철이 소식이 있습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철이를 찾았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편지가 왔습니다. 진수 씨 앞으로요. 며칠 후 영철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지는 부산이었습니다. 손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진수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는지? 나는 부산에서 작은 생선 장사를 하고 있다.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어. 철민이와 연락하고 있는 걸 안다.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을 잘 이끌어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예전에 우리와는 다른 모습이라니 정말 다행이야. 언젠가 시간이 되면 만나자. 그때는 정말 친구로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영철. 편지를 읽으며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마침내 영철이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즉시 답장을 썼습니다. 영철아, 편지 받고 정말 기뻤다. 너도 잘 지내고 있다니 안심이다. 철민이는 정말 좋은 청년으로 자랐어. 네가 자랑스러워할 만해. 나도 언젠가 부산에 가서 영철을 만나고 싶다. 그때는 옛날처럼 같이 술 한잔 하자. 진수. 편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적이었던 사람이 다시 친구가 될 수 있고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인생은 참으로 신기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람과 흙, 그리고 칼날, 내 인생을 관통한 세 가지 요소들이었습니다. 바람은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인생의 환경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흙은 뿌리를 의미했습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 칼날은 선택을 의미했습니다. 성공의 진정한 의미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함께할 때 더욱 빛난다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몇 달 후, 나는 철민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의 이름은 상생상해였습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정말로 부산에 가서 영철을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우리는 옛날처럼 술을 마시며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영철아, 그때 우리 참 어리석었지? 그래, 정말 어리석었어.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야. 그것도 맞는 말이네. 우리는 웃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상처와 질투와 오해들이 모두 웃음으로 녹아내렸습니다. 부산 바닷가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자고, 그리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은 정말 긴 여행이라고. 때로는 폭풍우도 만나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지만 결국엔 찾아가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바람과 흙, 그리고 칼날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꿈이,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김진수가, 새로운 박경철이 태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현명하게, 더 따뜻하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바람은 계속 불고 흙은 계속 숨쉬며 칼날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벼려집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칼날은 서로를 해치는 무기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